네, 4월 7일 수업 2차 실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이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이제 매개변수는 사실 제가 칠판에 이건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랄까요, 지금 입으로 오면은 우리 독립변수는 뭐다, 종속변수는 뭐다 이렇게는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데, 자, 매개변수 한번 볼까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즉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개입이 되었다 이 말은 뭘까요? 원인과 결과 외에 다른 제3의 변수가 생겼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제3의 변수로서 이 매개변수는 결국 제3의 변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3의 변수 때문에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두 변수,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관계가 없다. 즉 그냥 액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원인과 결과,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지금 보였는데, 제3의 변수 얘가 딱 들어감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두 변수는 관계가 없는 거, 즉 매개변수가 원인과 결과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방해했는 거죠, 지금요. 아니면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도 이해가 되겠지만, 매개변수는 결국 뭐냐면요, 어찌 보면은 원인 변수와 이 결과 변수,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 둘은 원래 관계가 없는데 얘 둘을 뭐 해줬다는 걸까요? 둘이 이어졌는, 즉 이제 이 가교 역할을 했다 보시면, 중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둘은 관계가 없는데 얘 때문에 관계가 있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게 매개 변수인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우리가 칠판에 제가 매개 외생 억제 통제 이 내용은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외에 다른 변수들이거든요. 이제 그 개념은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이제 가설. 자, 이거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가면 돼요. 자, 가설은 뭐예요? 이미 결과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1번 갈로 1번 밑에 아직 검증되지 않은 잠정적 결론. 그 말은 뭐냐면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면요, 이미 결과를 토대로 나온 거고요. 그거는 결과 결론이고요. 근데 얘는요, 가설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연구 문제가 나오고 연구 문제에 대해서 가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연구가 시작되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연구하는 과정이에요. 그건요.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 우리 선생님들 중에 만약 우리 김치찌개를 끓인다 이러면요,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끓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냄비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일단은 냄비에 물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제 가스에 불을 올려야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물을 넣고 김치를 넣고 양념을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찌개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요, 그렇게 안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치를 먼저 넣고요, 그러고 나서 양념을 먼저 넣고요, 그러고 나서 햄을 넣고,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볶다가 물만 마지막에 넣고 바로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잘 없겠죠. 왜? 순서가 있잖아요, 무조건요. 물론 이제 기호에 따라서 김치를 먼저 살짝 볶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일단은 김치찌개도 요리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것처럼 이것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이 연구를 해야 될 이유, 그걸 제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연구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 변수 간의, 즉 원인과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제가 계속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즉 원인과 결과 이렇게 계속 해드리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제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만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선생님들은 독립변수는 원인이 되는 변수라는 걸, 그걸 일단 계속 이제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연구를 해야 될 이유, 자, 예를 들어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술을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자꾸 빨리 돌아갔어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누군가 이제 의문점을 가지는 거죠. 왜 저렇게 술도 사실은 먹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왜 술을 먹는 사람이 저렇게 빨리 자꾸 죽을까? 그 이유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지금요.
그럼 해야 될 이유가 생겨 안 생겨?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연구를 해야 될 연구가 생겼어요. 이제요. 자, 생겼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술을 많이 먹는, 이제 연구 문제가 나옵니다. 술을 먹는 사람은 수명이 짧을 것인가? 의문형으로. 여기서 술을 먹는 거는 원인, 수명이 짧을 것인가? 짧은 거는 이제 결과.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는 우리 계속 배웠잖아요. 이제 가설은 바로 뭐냐면은 잠정적 결론을 했잖아요. 술을 먹는 사람은 일찍 죽을 것이다. 일찍 죽는다 하면 이거는 결과지만요. 일찍 죽을 것이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설은요, 연구 문제를 토대로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위암에 많이 걸릴 것인가?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간암에 많이 걸릴 것인가? 왜냐하면 술 많이 먹어서 위암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간암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 관련된 걸 이제 쭉 써주는 거 이제.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대장암에 잘 걸릴 것인가? 이렇게 해놨죠. 요거를 이제 가설은 뭐냐 하면은 술을 많이 먹으면은 대장암에 많이 걸릴 것이다. 술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연구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위암에 많이 걸렸어요. 그러면요, 술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많이 걸린다로 해야 되죠. 이제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설. 그래서 가설은요,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가설 서술의 첫 번째 기준은 자, 두 개 이상의 변수들 간,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먼저 서술해 주고요. 그러고 나서요, 마지막 보세요. 두 번째 기준은 변수들이 서로 뭐예요? 검증 가능, 즉 과학적으로 실험 조사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는 게 가설이다. 그래서 가설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연구가 아직 되지 않은 잠정적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가설의 특성은 그냥 한번 그냥 개념상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설의 종류 한번 보세요. 가설의 종류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쭉 나오죠. 연구 목적에 따라서, 적용 범위에 따라서, 검증 가능성에 따라서 쭉 나오는데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저거는요, 하나만 쓰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나. 저 박스 중에 보시면은 규모 가설 있죠. 밑에서 두 번째. 통계적 가설이 잘려버렸네요. 잠시만요. 화면을, 자, 일단 프린터를 다 갖고 계시죠. 제가 지금 카메라 조정이 잘 안 돼가지고. 자, 보시면은, 자, 일단은 이 기술적 가설부터 우리가 프린트물에는 통계적 가설, 지금 화면에는 대립 가설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자, 일단 보시면요, 우리가 이 몇 가지죠?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가지 가설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한 가지입니다. 뭐 다른 것들도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가설을 그냥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근데 기술적 가설은 말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풀어쓰는 걸 했죠. 설명적 가설은요, 인과관계를 밝히는 걸 했잖아요. 이건 우리 앞에서 계속 연구 목적에 따라서 보고 기술 설명 예측 그 나왔던 그대로 또 나오죠. 지금요.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자, 적용 범위에 따라서는 저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검증 과정에서요, 규모 가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는 밑에서 두 번째. 규모 가설을 다른 말로 하면요, 자, 옆에 박스 내용 보세요. 0가설, 즉 여기서 0이라는 건요, 숫자 0을 말합니다. 0가설이라고도 하고, 가설 개념이지, 아시겠죠? 아직 잠정적인 결론이라고요. 아직 연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뭐야? 됐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연구 가설과 논리적으로, 연구 가설은 바로 뭐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논리적으로, 자, 연구 가설과 논리적으로 뭐예요? 무슨 입장을 취한다 했어요? 반대 입장을 취한다. 반대 입장을 취해서 그 연구 가설을 뭐 하는 거다? 기각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위암에 많이 걸릴 것인가? 이거 연구 문제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대장암에 많이 걸릴 것인가? 연구 문제 맞죠? 요거를 가설로 바꾸면 연구 가설이 되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위암에 많이 걸릴 것이다.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대장암에 많이 걸릴 것이다. 이거는 가설이죠. 연구 문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연구 가설. 이걸 어떻게 해요? 규모 가설은 이거를 거꾸로 한다고요. 지금요. 그 말은 바로 뭘까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위암에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하는 겁니다. 지금요.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대장암에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기무가설입니다. 지금요. 거꾸로 했다는 거죠. 근데 연구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술을 먹는 사람 위암에 많이 걸렸어, 안 걸렸어? 걸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서 술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기무가설을 맞아요, 틀려요? 틀렸으니까 그거를 기각한단 말 아시죠? 기각하고 술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내가 세운 뭐예요?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연구 과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SPSS 통계 프로그램에 보면요, 이 기무가설, 이게 거기는 기무가설이라고 안 나오고 숫자 0가설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에 0도 한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 0이 나오고 뒤에 가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가 통계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머릿속에 하나만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설 중에 기무가설은 숫자 0을 써서 0가설이라고도 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즉 연구 문제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많이 걸릴 것인가? 이 연구 문제죠. 술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많이 걸릴 것인가? 이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가설은 술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많이 걸릴 것이다. 이거는 연구 가설. 이걸 어떻게 해요? 술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걸 기무가설이라 합니다. 근데 실제 연구해보니까 술을 많이 먹은 사람이 위암에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은 술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기무가설을 기각시키고, 틀렸으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위암에 많이 걸릴 것이다 라는 연구가설을 채택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문의 결과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요. 자, 뭐 왜 그렇게 하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요 개념을 이제 이해되시겠죠. 요 박스에 쓰는 그 기무가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요, 우리 제가 4월 7일 지나고 4월 14일이 되나요?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 수업 내용을 한번 영상을 잘 들으시고, 제가 중요 내용을 한번 더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요약 한번 더 해드리고 요 문제를 풀면은 일단 공부를 3번 하는 거 되겠죠. 우선 제가 지금 영상 수업을 한번 들으시겠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영상 수업을 한번 들으신 다음에 공부하면 되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더 요약해 드릴 거예요. 아마 14일날 수업하기 전에, 이 문제 풀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더 풀어볼 거예요. 아마 내용하고 연결시켰어. 그러면은 3번 공부하는 거 되겠죠. 그렇게 일단은 우리 여러분들이 준비 좀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제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 계속했던 변수 관련된 문제,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 가설 관련된 문제, 그리고 뭐 앞에서 나왔던 연구 문제 관련된 거,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위에 보는 조작적 정의, 개념적 정의, 그 말이죠, 지금요. 조작적 정의는 뭐예요?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 더 구체화시킨 거잖아요, 지금요. 그게 뭐 저런 내용들. 일단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우리가 14일 제가 다시 한번 더 요약 정리해드리고 시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측정과 측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토대로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설문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또 중요한 내용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여겨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념부터 볼게요. 자, 측정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제가 A라는 사람의 키를 재보려고 그래요. 재는 게 뭘까요? 그게 측정입니다. 몸무게 측정한다, IQ 측정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재보는 게 지금 저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측정은 추상적인 이론적인 개념들을 경험적 세계와 연결하는 수단이다.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A라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굉장히 키가 크다. 이건 뭐예요?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키 작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측정이라는 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결국 뭘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객관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첫 번째 줄 보세요. 경험적 세계와 연결. 이 말은 뭐냐면은
객관적인 연구 조사 자료, 즉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재보면은 저 사람이 키가 큰지 작은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3살 만약에 뭐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키가 만약 175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160 사람이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키 크다 되겠죠. 근데 190 사람이 봤을 때는요, 저 사람 키 작다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를 재봐야 됩니다. 재보니까 20대 남성 우리나라 평균 키는 172예요. 근데 저 사람 175입니다. 그러면요, 누가 보더라도 이제 뭐가 됩니까? 아, 저 사람은 우리나라 20대 남성 평균 키보다는 조금 크구나라고 누구나 이제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바로 측정입니다. 그래서 측정은 그런 식으로 일단은 재보는 겁니다. 그럼 재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선생님? 제대로 재보려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의 남성의 키를 누가 재었어요. A라는 사람의 키를 첫 번째 사람이 재었을 때는 180이 나왔어요. 그 두 번째 사람이 키를 재니까요. 그 똑같은 사람이 키를 재었는데 재는 사람에 따라서 키가 첫 번째 사람이 재었을 때 180이 나왔는데 두 번째 사람이 재니까 이제 170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재는 사람이 잘못 쟀거나 또는요, 잴 때 필요한 이제 줄자가 있어야 되겠죠. 뭐 키를 잰다면 예를 들어서 줄자가 막 늘어나는 거라서 어떤 사람은 딱 그냥 첫 번째 사람은 그냥 똑바로 됐는데 두 번째 사람은 당기면서 재가지고 키가 더 커 보이게 쟀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척도는 바로 뭐냐면요, 잴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걸 우리가 척도라 그럽니다. 무슨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은 키를 재는 거는 측정. 그럼 키를 잴 때 필요한 건 뭐가 될까요? 척도는 뭐가 됩니까? 당연히 뭐 줄자도 될 수 있고 키를 재는 도구가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몸무게를 우리가 측정한다 그러면은 재는 거는 측정하는 건 몸무게를 재보는 거. 그럼 도구는요, 예를 들어서 뭐 체중계, 이게 도구가 되겠죠. 그리고 IQ를 우리가 재볼 수도 있잖아요. IQ를 재보는 거, 그 측정. 그리고 IQ를 잴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검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검사지가 뭐가 됩니까? 척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루 2번에 보면은 척도의 구성 요건이 나옵니다.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이 우리 일단 사회복지 조사에서만 보면은 뭐 그 전에 먼저 이 몸무게를 재보려 해요. 몸무게를 재는 건 측정이 되겠죠. 몸무게를 잴 때는 당연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체중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체중계는요, 요건이 바로 뭐냐면은 가벼운 사람이 올라갔을 때는 가벼운 무게가 재져야 돼요. 무거운 사람이 올라갔을 때는 똑같이 또 무거운 사람의 몸무게가 재져야 돼요. 그 말은 바로 뭘까요? 이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 안 된다고 지금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사회복지조사는 이렇게 뭐 체중계를 갖고 온다고 줄자를 갖고 와서 하는 그런 연구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복지조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삶의 행복지수를 잰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사람들의 어찌 보면은 이제 이 자존감을 측정한다거나 또는 사람들이 우울감을 측정한다거나 이런 거는 결국 뭘로 하는 거죠? 이 설문지를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조사에서는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이 척도는 대부분 다 뭐냐면은 설문지를 척도라 그럽니다. 그럼 그 설문지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 따라서 동등된 기준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남자가 했을 때는 똑같은 설문지인데 남자가 했을 때는 더 유리하고 여자가 했을 때는 불리하고 어린아이가 했을 때는 불리하고 어르신이 했을 때는 유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될까요? 쉽게 말해서 키 잴 때 이 키 재는 줄자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척도의 구성 요건은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첫째, 포괄성의 원칙. 자, 포괄성의 원칙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은 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 안에 포함된 속성들이 다 있어야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 하시죠. 수업 끝나고 나면 강의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가요. 성적 보기 전에. 그 강의 평가할 때 그게 설문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뭐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결국 그게 뭐냐, 리크터 척도 검사지거든요. 강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는 뭐예요? 척도 도구예요, 지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뭘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 강의 평가할 때 설문지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어떤 거 질문해요?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제대로 시간 맞춰서 왔습니까? 휴강을 했다면 보강은 해주었습니까?
시험은 제대로 쳤습니까? 출석 체크를 했습니까? 수업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했습니까? 이런 것들 막 질문하잖아요. 근데 그 질문하는 내용들이 보시면은 결국 다 보세요. 수업 시간 제대로 들어왔습니까? 수업 자료를 제대로 올려줬습니까? 시험을 쳤습니까? 출석 체크를 했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여러 질문으로 지금 묻고 있지만 뭐를 측정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요? 그쵸? 저 포괄성 원칙 옆에 한번 보세요. 한 변수의 측정, 즉 강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결과잖아요. 강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로 지금 묻고 있다고요. 그래서 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개가 포괄적으로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한 문제만 물으면 될까 안 될까요?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맨날 예를 들어서 학생들하고 농담하다 집에 갔어요. 근데요, 수업 시간에 시간 땡 하기 전에 정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강의 평가 척도를 질문할 때 설문지에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제대로 왔습니까? 이 질문만 해버리면 강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교수님은요, 지각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질문만 해버리면은 수업 시간에 맨날 농담하다 갔어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무슨 내용을 했네 이런 건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지각은 안 했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교수 수업 잘 했는 걸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포괄성 원칙. 하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로 관련된 걸 여러 개로 다 물어봐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평가 설문지도 보면은 수업 시간 제대로 들어왔는지, 수업 자료는 제대로 올려줬는지, 시험은 쳤는지, 성적평가는 제대로 됐는지 이걸 뭐예요? 다양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포괄성의 원칙. 상호 베타, 상호 서로 간에 베타 다르다는 거죠. 뭐가 다르다는 거야? 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이거는요, 문제가 서로 어떻게 될까요? 달라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술을 먹으면은, 그러니까 다시요, 음주하는 거는 위암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됐어요. 그럼 질문은 어떻게 해요?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되겠죠. 설문지에서 여러 개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 당신은 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도수 높은 술을 봤을 때 소주를 기준으로 볼게요. 당신은 소주를 즐겨 드십니까? 이렇게 1번 문제예요. 2번, 당신은 소주를 일주일에 몇 번 드십니까? 한 번 먹는 사람과 여러 번 먹는 사람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당신은 술을 먹을 때 주량은 어떻게 됩니까? 한 병 먹는 사람과 10병 먹는 사람 또 다를 수 있겠죠. 이렇게 식으로 쭉 묻는 질문은 서로 다릅니다. 한 병 먹는 자하고 그리고 나서 매일 먹는 자하고 이 질문은 다른 거잖아요. 다르지만 위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묻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소주를 마십니까? 2번, 당신은 맥주를 마십니까? 3번, 당신은 양주를 마십니까? 4번, 당신은 담금주를 마십니까? 이거는 뭐예요? 굳이 의미 없다고요. 상호 베타가 아니고 이건 뭐가 되죠? 상호 연관이죠. 이거는요. 같은 문제만 계속 질문해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 똑같아요. 교수님은 지각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은 수업시간 제대로 들어왔습니까? 교수님은 수업시간보다 일찍 왔습니까? 이 똑같은 말을 계속 다르게 말하는 거랑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상호 베타, 질문은 서로 간에 달라야 된다는 거. 하나를 측정해 위해서 여러 개를 묻되 서로 다른 질문으로 물어봐야 된다는 거. 그 논리적 연관성. 질문 내용은 다르지만 얘들은 논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묻고 있잖아요. 그 내적 일관성 서로 내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과 척도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요. 측정의 기능 이건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재보니까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추상적인 거를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조작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만 남아있는 거를 현실 속으로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측정할 수 있는, 측정해봄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측정의 수준입니다. 측정의 수준을 이제 별표 하나 해 놓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측정 수준이 우리가 설문지를 보면은 자,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묻는 수준하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의 경제력은 어떻게 됩니까? 상, 중, 하 이렇게 묻는 수준하고 서로 똑같을까 다를까요? 묻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재보는 수준이 1, 2, 3, 4로 구분됩니다.
1번은 명목 수준, 명목 수준에서 재보겠다는 거잖아요. 요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 그 다음에 요보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서열 수준에서 재보는 거. 그 다음이 3번은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명목 수준에서 재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비율 수준에서 재보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3차 실습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실습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